여자 주제에 감히 1등석이야? 내가 대령이야. 당장 일어나. 대령님, 그 말씀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십니까? 비행기 1등석에서 벌어진 갑질 폭행. 여성의 멱살을 잡고 밀치던 군인 대령은 그녀가 대한민국 육군 3스타 장군임을 모른 채 떠들어댔습니다. 신분이 드러난 순간 모든 승객들이 숨을 멈추었죠. 착륙 후 대령은 헌병을 따돌리며 도망쳤고 그를 조종하던 투스타 장군의 흔적이 발견되며 오래된 비리와 억울한 죽음의 과거가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과연 진실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충격적인 그 이야기 함께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에 지금 계신 곳을 적어주시면 제가 따뜻하게 인사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서울 김포공항 새벽 라운지는 고요했습니다. 백색 조명이 은은하게 공간을 비추는 가운데 윤지아는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차를 홀짝이고 있었습니다. 50 초반의 나이, 단정하게 정돈된 머리, 강단 있는 눈빛. 윤지아는 대한민국 육군 중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윤지아의 모습에서 그런 위험을 눈치챌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계급장은 모두 5단에 감춰져 있었고 윤지아는 그저 평범한 중년 여성처럼 보였죠. 오늘은 오랜 해외 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사흘간의 고된 일정 끝에 윤지아는 피곤했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편안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간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죠. 윤지아는 오랜 세월 군 생활을 하며 다져온 습관처럼 주변을 천천히 관찰했습니다. 라운지 안에는 몇몇 승객들이 조용히 앉아 신문을 보거나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고 공간은 평화로웠습니다. 윤지아는 차를 한 모금 더 마시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평범한 듯 평범하지 않은 하루가 될 것 같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오랜 경험이 주는 직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윤지아는 그런 느낌을 무시하지 않는 편이었죠. 군인으로서 수십 년을 살아오며 배운 것 중 하나는 직감을 믿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라운지 문이 거칠게 열리며 누군가 우악스러운 목소리를 내질렀습니다. 야, 거기 테이블 좀 비켜봐. 군인 오셨다잖아. 라운지 안의 고요함이 단번에 깨졌습니다. 윤지아는 고개를 들어 입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라운지 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사과하고 있었고 그 앞에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 군인이 여유 있게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군복 기세는 대령의 계급장이 번들거렸죠. 김태성 대령이었습니다. 윤지아는 그 이름을 몰랐지만 눈앞의 남성이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권위적인 말투, 무례한 행동,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태도, 모든 것이 윤지아에게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과거 윤지아가 젊은 장교였을 때 이런 부류의 상관들을 많이 만났었죠. 그들은 계급을 방패 삼아 약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했고 윤지아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주변 승객들은 조용히 눈길을 돌렸습니다. 누구도 김대령에게 항의하지 않았죠. 라운지 직원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테이블을 다시 정돈하기 시작했고 김대령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윤지아는 가볍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저 남성에게 다가가 한마디 해주고 싶었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윤지아는 불필요한 마찰을 만들고 싶지 않았죠. 그러나 윤지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런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오만함은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법이니까요. 윤지아는 다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벽 하늘은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고
활주로 위로 비행기 한 대가 천천히 이륙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지아의 마음속에는 미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죠. 아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윤지아의 하루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말이죠. 하지만 윤지아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 곧 일어날 것 같다는 예감을.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윤지아는 차를 다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탑승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윤지아는 가방을 챙기고 천천히 게이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김대령도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지만 윤지아는 그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공항 안은 점점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첫 비행기를 타려는 승객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었죠. 윤지아는 탑승권을 확인하며 게이트 앞에 섰습니다. 1등석 탑승이 시작되었고 윤지아는 조용히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앞에 몇 명의 승객이 보였고 그 중에는 김대령도 있었습니다. 윤지아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조용히 집까지만 가자. 윤지아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비행기 1등석 내부는 넓고 쾌적했습니다. 윤지아는 통로를 따라 걸으며 자신의 좌석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3A. 창가 쪽 좌석이었죠. 윤지아는 가방을 선반 위에 올려놓고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부드러운 가죽 시트가 피곤한 몸을 감싸 안았고 윤지아는 안전벨트를 매며 작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곧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안해졌죠. 윤지아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활주로 위로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고 정비 요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일상적인 풍경이었습니다. 윤지아는 눈을 감고 잠시 휴식을 취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거기 비키세요. 3호는 제 자리입니다. 낮고 거친 목소리가 윤지아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윤지아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눈앞에는 김대령이 서 있었습니다. 라운지에서 봤던 바로 그 남성이었죠. 김대령은 팔짱을 끼고 윤지아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불쾌한 표정이 얼굴 가득했습니다. 윤지아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제 탑승권 확인하시죠. 윤지아는 주머니에서 탑승권을 꺼내 김대령에게 보여주었습니다. 3호라는 좌석 번호가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죠. 하지만 김대령은 탑승권을 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쪽 입꼬리를 빗둘게 올리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줌마, 내가 군인이거든. 대령. 김대령의 목소리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처럼 돈 없어 보이는 사람은 이코노미로 가는 게 맞아. 주변 승객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돌려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눈살을 찌푸렸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죠. 윤지아는 라운지에서의 불편함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저 남성은 정말로 배울 생각이 없는 사람이구나. 윤지아의 내면이 살짝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윤지아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욱 차분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좌석은 항공사에서 배치합니다. 감정적인 말은 삼가시죠. 김대령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고 하는 소리야? 김대령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제 1등석 전체가 이쪽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승무원 한 명이 황급히 다가오려 했지만 김대령은 손짓으로 승무원을 밀어냈습니다. 당신은 상관없어. 나랑 이 아줌마 문제니까. 윤지아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손님, 이건 항공기 아닙니다. 폭언과 위협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윤지아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대령은 윤지아의 경고를 비웃기만 했습니다. 법이 뭔데? 난 대한민국 군인이야. 대령이라고. 그 순간 김대령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당장 일어나. 김대령은 윤지아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대령의 손이 윤지아의 멱살을 잡아 올린 것입니다. 윤지아의 목이 뒤로 젖혀졌습니다. 주변 승객들이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사람 미쳤어. 누가 좀 말려요. 사람들의 목소리가 기내를 가득 채웠습니다. 승무원들이 다급히 달려왔습니다. 손님, 폭력은 금지입니다. 당장 손 떼세요. 하지만 김대령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닥쳐. 난 대한민국 국군 대령이야. 이런 건방진 아줌마 하나 못 가르쳐? 김대령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윤지아는 김대령의 손을 천천히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강한 힘으로 그 손을 억눌러 내렸습니다. 당신의 위계질서 개념은 지금부터 다시 배워야 할 겁니다. 윤지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기내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윤지아는 목에 걸고 있던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작은 은색 패턴 아래 또렷한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중장 윤지아. 기내 전체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승객들의 숨소리조차 멈춘 듯 했습니다. 김대령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김대령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중장. 김대령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대령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꺾고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장군님, 제가 몰라 배웠습니다. 김대령의 목소리는 이제 애걸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윤지아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몰랐다는 건 변명이 되지 않네. 승무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장군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윤지아는 잠시 김대령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김대령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윤지아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기장님께 연락해 주세요. 착륙 즉시 헌병을 대기시켜야겠습니다. 기내의 공기는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윤지아는 다시 자리에 앉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기내 소동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다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비행기는 조용히 순항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내의 분위기는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김대령은 맨 뒷좌석으로 옮겨진 채 승무원의 감시를 받고 있었고 다른 승객들은 수군거리며 방금 전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영상을 촬영했고 누군가는 소셜미디어에 실시간으로 글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윤지아는 창가 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차분해 보였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김대령의 행동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군 조직 내부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권위주의와 오만함의 표출이었죠. 윤지아는 그런 문화를 오랫동안 지켜봐 왔고 때로는 맞서 싸워왔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더뎠고 여전히 많은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기장의 목소리가 기내 방송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잠시 후 김포공항에 착륙할 예정입니다. 좌석 벨트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분하고 전문적인 목소리였지만 윤지아는 그 안에 담긴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장도 이번 사건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비행기가 천천히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윤지아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풍경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빌딩들, 도로들, 그리고 한강.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윤지아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곧 끝난다. 윤지아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지면에 닿는 순간 기내에 작은 충격이 전해졌습니다. 승객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일부는 박수를 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윤지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일은 지금부터라는 것을. 비행기가 게이트로 이동하는 동안 윤지아는 창밖을 주시했습니다. 그리고 윤지아가 예상했던 대로 활주로 옆에는 헌병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차량 3대, 그리고 헌병들이 차량 옆에 도열해 있었습니다. 승객들도 그 광경을 보고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거 뭐야? 헌병이 왜 저렇게 많이 와 있어?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창밖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기장이 다시 방송을 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하기 절차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승객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헌병들이 기내로 들어왔습니다. 선두에 선 헌병대장은 윤지아를 향해 경례를 했습니다. 장군님, 김태성 대령을 인계받으러 왔습니다. 윤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분입니다. 윤지아는 뒷좌석의 김대령을 가리켰습니다. 헌병들이 김대령에게 다가갔습니다. 김대령은 창백한 얼굴로 떨고 있었습니다. 장군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김대령의 목소리는 애절했습니다. 하지만 윤지아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군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헌병들이 김대령의 팔을 잡았습니다. 김대령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떨구고 순순히 헌병들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기내 출구에 다다랐을 때 김대령이 갑자기 뒤를 돌아보며 외쳤습니다. 장군님, 제 뒤에 다른 사람이 장군님도 아실 만한 분이. 김대령의 말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헌병들이 김대령을 재촉했고 김대령은 기내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윤지아는 잠시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제 뒤에 다른 사람이 무슨 의미일까요? 윤지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하는 흔한 변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는 시도였을 것이라고요. 승객들이 하나둘씩 비행기에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지아도 가방을 챙기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통로를 걸으며 윤지아는 승무원들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무원들은 감사하다는 표정으로 윤지아를 배웅했습니다. 공항 터미널로 들어서자 윤지아는 헌병대장과 마주쳤습니다. 헌병대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윤지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장군님, 잠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윤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헌병대장은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장군님, 김대령의 소지품을 조사하던 중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한 것이요? 윤지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헌병대장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현역 이성 장군에게 보낸 메시지가 발견됐습니다. 내용은 자리 잘 마련해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간 윤지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배우가 있다는 말인가? 헌병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메시지 내용을 보면 김대령이 누군가의 지시를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윤지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김대령의 마지막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제 뒤에 다른 사람이 그것은 헛소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윤지아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장군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헌병대장이 대답하려던 순간 갑자기 멀리서 폭발음이 들려왔습니다. 폭발음이 울려 퍼진 곳은 활주로 근처 도로였습니다. 윤지아와 헌병대장은 즉시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공항 터미널 창문을 통해 밖을 바라보니 헌병 차량 한 대가 옆으로 넘어져 있었고 주변에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흩어지고 있었죠. 무슨 일입니까? 윤지아가 급히 물었습니다. 헌병대장은 무전기를 귀에 대고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대령이 탈출했습니다. 반복합니다. 김대령이 차량에서 탈출했습니다. 윤지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헌병대장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차량 이동 중 김대령이 갑자기 문을 몸으로 들이받았다고 합니다. 차량이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뒤따르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윤지아는 즉시 지시를 내렸습니다. 주변을 봉쇄하십시오. 김대령이 멀리 가지 못했을 겁니다. 헌병대장은 곧바로 무전기로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공항 보안팀과 경찰이 출동했고 활주로 주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윤지아는 빠른 걸음으로 사고 현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헌병들이 넘어진 차량 주변을 수색하고 있었고 부상당한 헌병들이 응급처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중상자는 없어 보였지만 차량은 심하게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김대령은 어느 방향으로 갔습니까? 윤지아가 현장 헌병에게 물었습니다. 동쪽 화물 터미널 방향으로 도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지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물 터미널은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어 숨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윤지아는 헌병대장에게 말했습니다. 화물 터미널을 중심으로 수색 범위를 넓히십시오. 그리고 김대령의 휴대폰 위치를 추적해 보십시오. 헌병대장은 곧바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윤지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대령이 왜 이렇게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것일까요? 단순한 기내 폭행 사건이라면 이 정도로 극단적인 행동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때 헌병 한 명이 다급히 달려왔습니다. 장군님,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윤지아는 즉시 그를 따라갔습니다. 헌병 차량 안에는 노트북이 놓여 있었고 화면에는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김대령은 헌병 차량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손으로 휴대폰을 조작하려 했지만 헌병이 그것을 빼앗았습니다. 그때 김대령의 입에서 다급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제발 장군님께 연락 좀 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헌병이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김대령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성 장군님이 시키신 겁니다. 윤지아 중장님을 곤란하게 만들라고. 영상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차량이 넘어지기 직전이었던 것이죠. 윤지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성 장군이 누구입니까? 헌병대장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확인 중입니다만 김대령의 휴대폰 기록을 보면 최근 한 달간 특정 번호와 자주 연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지아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내 난동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윤지아를 표적으로 삼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윤지아는
최근 몇 달간 자신이 관여한 일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해외회의, 군 개혁 논의, 그리고 순간 윤지아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윤지아의 조카가 의문사한 사건. 당시 조카는 젊은 군 장교였고 부대 내 비리를 고발하려다 의문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윤지아는 그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 했지만 벽에 부딪혔습니다. 누군가 강력한 힘이 사건을 은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윤지아는 기억했습니다. 당시 그 사건과 연관되어 있던 인물 중 한 명이 지금 이성 장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윤지아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윤지아는 그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지금은 냉정해야 할 때였습니다. 김대령의 휴대폰 위치 추적 결과가 나왔습니까? 윤지아가 물었습니다. 헌병대장이 대답했습니다. 네, 공항 외곽 폐창고 근처에서 신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윤지아는 즉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곳으로 갑시다. 헌병 차량이 출발했습니다. 윤지아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대령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배우 장군에게 도움을 청하러 가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는 걸까요? 차량은 공항을 벗어나 외곽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주변은 점점 한적해졌고 오래된 창고들이 듬성듬성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윤지아는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일이 곧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헌병대장이 말했습니다. 장군님, 저 앞입니다. 윤지아는 고개를 들어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폐창고 하나가 보였습니다. 주변은 조용했고 인적은 끊긴 듯 했습니다. 하지만 윤지아의 직감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김대령이 저 안에 있다고. 차량이 멈췄습니다. 헌병들이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렸고 윤지아도 따라 내렸습니다. 공기는 차갑고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윤지아는 폐창고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이제 곧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폐창고 앞은 을씨년스러웠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철문, 깨진 유리창, 그리고 사방에 널린 녹슨 철판들. 이곳은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처럼 보였습니다. 윤지아는 헌병들에게 손짓을 하며 조용히 접근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헌병들은 훈련받은 대로 창고를 포위했고 윤지아는 정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창고 안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군님, 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김대령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고 다급한 음성이었죠. 윤지아는 헌병대장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김대령이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윤지아는 조용히 창고 문 옆으로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김대령의 목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중장이었을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장군님께서 시키신 대로 했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김대령의 목소리는 거의 울음 섞인 애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전화 너머 상대방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김대령만 계속 말하고 있었죠. 여기 폐창고입니다. 공항 외곽 내 빨리 와주십시오. 제가 모든 걸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통화가 끝난 듯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지아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지아는 헌병대장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헌병대장은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헌병 둘이 문을 박차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움직이지 마시오. 김대령은 창고 한가운데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김대령은 윤지아를 보자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장군님.
윤지아는 천천히 김대령에게 다가갔습니다. 김대령, 너는 이용당한 거다. 윤지아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동시에 어딘가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대령은 고개를 떨구고 주저앉았습니다. 장군님, 제발 저도 피해자입니다. 윤지아는 김대령 앞에 섰습니다. 누가 시켰나? 김대령은 입술을 떨며 대답했습니다. 이성 장군님입니다. 박민수 소장님이 윤지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박민수? 10년 전 조카의 의문사 사건 당시 연대장이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대령이었지만 지금은 소장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박민수 소장이 왜 나를 표적으로 삼았나? 윤지아가 물었습니다. 김대령은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장군님께서 최근 군 개혁안을 추진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 개혁안이 통과되면 과거 비리 사건들이 재조사된다고. 윤지아는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박민수는 과거 자신의 비리가 드러날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윤지아를 곤란하게 만들어 개혁안 추진을 막으려 했던 것이죠. 김대령을 이용해서 말입니다. 박민수 소장은 지금 어디 있나? 윤지아가 다그쳤습니다. 김대령은 떨리는 손으로 창고 뒤편을 가리켰습니다. 여기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저를 데리러 그 순간 창고 뒤편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달아나는 소리였죠. 윤지아는 즉시 외쳤습니다. 뒤편을 막으시오. 헌병들이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윤지아도 뒤편으로 달려갔습니다. 창고 뒤편 출구로 나가자 한 남성이 주차되어 있던 검은색 세단을 향해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50대 초반 군복 차림. 어깨에는 소장 계급장이 달려 있었습니다. 박민수 소장이었습니다. 멈추시오. 윤지아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박민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 문을 열고 재빨리 안으로 들어가려 했죠. 그러나 헌병 2명이 이미 차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박민수는 차 문을 닫지 못하고 헌병들에게 제압당했습니다. 내가 누군 줄 알고. 박민수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헌병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윤지아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박민수는 윤지아를 보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윤지아 중장. 윤지아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랜만이군요. 박민수 소장. 박민수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오해입니까, 장군님. 저는 그냥 부하를 데리러 온 것뿐입니다. 윤지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해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김대령의 휴대폰 기록, 차량 블랙박스, 그리고 방금 전 통화 내용까지. 박민수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김대령이 창고에서 끌려 나왔습니다. 김대령은 박민수를 보자 울부짖으며 소리쳤습니다. 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시킨 겁니다. 제가 윤지아 중장님을 괴롭히면 진급을 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박민수는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닥쳐.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하지만 김대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군님께서 윤지아 중장님이 추진하는 개혁안을 막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과거 일들이 드러나면 안 된다고. 윤지아는 박민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제 조카 사건도 당신과 관련이 있습니까? 박민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윤지아의 눈빛에서 박민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윤지아는 헌병대장에게 말했습니다. 둘 다 수사받아야 합니다. 즉시 군사경찰본부로 인계하십시오. 헌병대장은 경례를 하고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박민수와 김대령은 각각 다른 차량에 실렸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차량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자들이 도착한 것입니다. 누군가 제보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들며 현장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소장이 체포된 건가요? 윤지아는 조용히 차량으로 돌아갔습니다. 군 내부 비리의 실체가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윤지아는 헌병 차량 뒷좌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폐창고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여전히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윤지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너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새벽 라운지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죠. 차량은 공항을 지나 서울 시내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윤지아는 헌병대장에게 말했습니다. 잠시 어디 조용한 곳에 세워주시겠습니까? 헌병대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운전병에게 지시했습니다. 차량은 한강 근처 공원 주차장에 멈춰 섰습니다. 윤지아는 차에서 내려 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지만 윤지아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차가움이 머릿속을 맑게 해주는 것 같았죠. 윤지아는 벤치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냉정한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박민수와 김대령은 체포되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윤지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군 내부에는 아직도 많은 문제가 남아 있었고 이번 사건은 그 표면에 불과했습니다. 윤지아는 1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조카 윤서준, 26의 젊은 중이었죠. 똑똑하고 정의감이 강했던 조카는 부대 내 비리를 발견하고 이를 고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고발 직전 조카는 훈련 중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실족사였지만 윤지아는 그것이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윤지아는 진실을 밝히려 했습니다. 하지만 벽은 너무 높았습니다. 증거는 사라졌고 증인들은 입을 다물었으며 조사는 형식적으로 끝났습니다. 윤지아는 무력감을 느꼈고 그 무력감은 오랫동안 윤지아를 괴롭혔습니다. 그때 내가 더 강했다면, 더 높은 자리에 있었다면 윤지아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윤지아는 결심했습니다. 더 강해지겠다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윤지아는 중장이 되었고 군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과거의 진실과 다시 마주하게 되었죠. 박민수? 그는 당시 연대장으로서 조카의 죽음과 깊은 연관이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윤지아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조카의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얼굴. 윤지아는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준아, 이제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 윤지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윤지아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행동할 때였습니다. 윤지아는 헌병대장에게 돌아갔습니다. 군사경찰 본부로 갑시다. 박민수 소장을 직접 조사하겠습니다. 헌병대장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장군님, 하지만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다른 조사관에게 맡기시는 게. 윤지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실을 밝혀야 하는 의무의 문제입니다. 윤지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헌병대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량이 다시 출발했습니다. 윤지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약한 사람일수록
약자를 건드린다. 윤지아가 조카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박민수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약한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비겁한 사람이었죠. 김대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급이라는 미끼에 넘어가 타인을 해치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군인의 본분을 잊었습니다. 군인은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짓밟는 사람이 아니죠. 윤지아는 결심했습니다. 이번만큼은 끝까지 간다. 과거 조카의 억울한 죽음을 떠올리며 윤지아는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이제 도망칠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그것이 조카에게 그리고 같은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윤지아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차량은 군사경찰 본부에 도착했습니다. 건물 앞에는 이미 많은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윤지아가 차에서 내리자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습니다. 장군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민수 소장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윤지아는 기자들을 향해 짧게 말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더 이상 어둠 속에 숨겨진 비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윤지아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사실에는 박민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채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윤지아가 들어오자 박민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지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10년 전 윤서준 중위 사건. 당신이 관련되어 있습니까? 박민수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윤지아는 테이블을 손으로 짚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대답하십시오. 박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저 위에서 시키는 대로 윤지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위에서? 누가 시켰습니까? 박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윤지아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더 높은 곳에 누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지아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파헤칠 것입니다. 조사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박민수는 완강하게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증거는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김대령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메시지 기록,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과거 윤서준 중위 사건 당시의 의문스러운 보고서들. 모든 것이 박민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윤지아는 조사실 밖 복도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지만 윤지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더 큰 어둠이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때 군사경찰 조사관 한 명이 다급히 다가왔습니다. 장군님,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윤지아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엇입니까? 조사관은 태블릿을 윤지아에게 건넸습니다. 박민수 소장의 개인 계좌로 10년 전부터 정기적으로 큰 금액이 입금되어 왔습니다. 출처는 해외 비자금 계좌로 추정됩니다. 윤지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조사관이 대답했습니다. 총액 10억 원이 넘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씩 들어왔습니다. 윤지아는 태블릿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입금 시작 시점은 정확히 윤서준 중위가 사망한 다음 달이었습니다. 이건 입막음 대가군요. 윤지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사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계좌의 주인을 추적한 결과입니다. 조사관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현역 삼성 장군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윤지아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삼성 장군. 그것은 육군에서 가장 높은 계급 중 하나였습니다. 만약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 연루되어 있다면 이 사건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한 것이었습니다. 확실합니까? 윤지아가 물었습니다. 조사관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직 확증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조사가 필요합니다. 윤지아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계속 진행하십시오. 어떤 압력이 들어와도 멈추지 마십시오. 조사관은 경례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윤지아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싸움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윤지아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멈춘다면 조카의 죽음은 영원히 억울한 채로 남을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윤지아는 국방부로 향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보고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 장관실 앞에는 이미 여러 고위 장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윤지아가 도착하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윤지아에게 쏠렸습니다. 회의실 안으로 들어가자 장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윤지아를 맞이했습니다. 윤지아 중장, 이번 일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언론에서도 연일 보도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지아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장관님. 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밝혀져야 할 일입니다. 장관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합니다. 군의 명예도 생각해야 하니까요. 윤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예는 진실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거짓으로 지킨 명예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윤지아는 사건의 전말을 상세히 보고했고 앞으로의 조사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일부 장성들은 우려를 표했지만 대부분은 윤지아의 입장을 지지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윤지아가 복도를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윤지아를 불렀습니다. 윤 중장. 윤지아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삼성 장군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육군 참모 차장 최종현 대장이었습니다. 최종현은 주변을 살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 중장, 조심하게. 이 일은 자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해. 윤지아는 최종현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최종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더 높은 곳에서 압력이 들어올 거야.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거야. 윤지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대장님, 진실을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할 수는 없습니다. 최종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집이 세군. 하지만 자네를 위해 하는 말이야. 너무 깊이 파면 자네도 다칠 수 있어. 윤지아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치더라도 괜찮습니다. 진실이 밝혀진다면 말입니다. 최종현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윤지아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최종현도 이 일과 연관되어 있는 걸까? 아니면 단순한 충고였을까? 윤지아는 군사경찰 본부로 돌아왔습니다. 조사는 계속되고 있었고 새로운 증거들이 발견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박민수가 입을 열기로 한 것입니다. 조사실에서 박민수는 지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말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말하겠습니다. 윤지아는 조용히 앉아 박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박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윤서준 중위는 부대 내 비리를 발견했습니다. 무기 횡령이었죠. 저는 그 사실을 위에 보고했고 위에서는 조용히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민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윤중이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윤중이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훈련 중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윤지아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박민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장비를 조작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았지만 막지 못했습니다. 박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대가로 저는 진급했고 돈을 받았습니다. 저는 비겁했습니다. 윤지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침내 진실을 들었지만 마음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조카는 정말로 살해당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군 내부의 비리를 막기 위해서. 윤지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윤지아는 꾹 참았습니다. 누가 지시했습니까? 윤지아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박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최종현 대장입니다. 당시에는 소장이었습니다. 무기 횡령의 실질적 책임자였죠. 윤지아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최종현. 오늘 아침 복도에서 윤지아에게 경고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윤지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진술 감사합니다. 당신의 진술은 기록될 것이고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박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군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윤지아는 대답하지 않고 조사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윤지아는 잠시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10년을 기다린 진실이었지만 그 무게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윤지아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군사경찰 본부장실로 향했습니다. 최종현 대장을 조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윤지아가 본부장실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장군님, 최종현 대장께서 오늘 아침 사표를 제출하셨습니다. 본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윤지아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사표를요? 본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개인적인 사유라고만 밝혔습니다. 윤지아는 즉시 최종현의 행방을 추적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최종현은 이미 자택을 비운 상태였습니다. 윤지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종현은 박민수의 자백을 예상하고 미리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지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국에 수배를 내리십시오. 최종현 대장은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본부장은 즉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최종현은 인천공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해외로 도피하려던 중이었죠. 최종현이 군사경찰 본부로 인계되었고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 최종현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 앞에서 결국 무너졌습니다. 박민수의 진술,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10년 전 사건 당시의 문서들, 모든 것이 최종현의 범죄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군 고위 장성의 비리와 은폐, 그리고 젊은 장교의 의문사. 국민들은 분노했고 국회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군은 전례 없는 혼란에 빠졌지만 동시에 변화의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며칠 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윤지아는 단상 앞에 섰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었고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윤지아는 차분하게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윤지아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차분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군은 깊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10년 전 윤서준 중위의 억울한 죽음, 그리고 그동안 은폐되어 온 비리들, 이 모든 것은 군의 잘못입니다. 윤지아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내부의 모든 비리를 뿌리 뽑고 투명하고 정의로운 조직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것이 희생된 분들께 그리고 국민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사과입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장군님, 개인적으로는 어떤 심경이십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윤지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 조카 서준이는 정의로운 군인이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보고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 용기가 결국 서준이의 목숨을 앗아갔지만 그 용기 덕분에 오늘 진실이 밝혀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서준이가 자랑스럽습니다. 윤지아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윤지아는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군인의 계급은 어깨에 달립니다. 하지만 군인의 품격은 행동으로 남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윤지아는 단상에서 내려와 조용히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는 많은 후배 장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지아를 보자 그들은 일제히 경례를 했습니다. 한 젊은 중위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장군님 감사합니다. 장군님이 계셔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윤지아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희망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그저 길을 조금 닦았을 뿐입니다. 윤지아는 국방부 건물을 나섰습니다. 겨울바람이 여전히 차가웠지만 마음만큼은 오래간만에 따뜻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윤지아는 차에 타며 운전병에게 말했습니다. 국립묘지로 갑시다. 윤지아는 조카의 묘소를 찾아가야 했습니다. 이제야 조카에게 제대로 된 보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차는 조용히 출발했습니다. 윤지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아팠지만 그 아픔은 결국 군 조직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윤지아가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공항에서 윤지아를 도와주었던 승무원들과 시민들로부터 감사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군 내부에서도 많은 후배 장교들이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장군님이 있어 다행입니다. 라는 내용이었죠. 윤지아는 편지들을 읽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길은 여전히 멀었지만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달빛 인생사연 은감동 오디오북으로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지금 듣고 계신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